그날 아침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짧은 게시물 하나가 김준호의 하루를 뒤흔들었다. 인왕산 쉼터, 따뜻한 차 무료 제공, 조용한 휴식 가능 3만 원. 누군가 보기엔 그냥 스쳐 지나갈 평범한 문장이었지만 준호는 멈춰서서 글쓴이의 닉네임을 다시 확인했다. 미라꽃. 오래된 기억이 머릿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깨어났다. 대학 시절 누구보다 따뜻했고 정직했던 한미라. 42년 전. 아무 말도 없이 멀어진 이름.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고 은퇴하고 아내를 떠나보내고도 한 번도 다시 마주한 적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망설였다. 가야 하나? 이 나이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다. 아니, 아마 아닐지도 모른다. 미라라는 이름도 흔하고 닉네임이란 누구나 쓸 수 있는 것 아닌가.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상한 울림이 계속 되살아났다. 정말 그 사람이라면? 혹시 그때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결국 준호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인왕산으로 향했다. 익숙한 길이었지만 오늘따라 한 걸음 한 걸음이 낯설었다. 게시물에 적힌 위치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 자리에 세워진 작은 테이블과 포트, 그리고 익숙한 실루엣을 보았다. 회색 스웨터, 조용한 목소리, 정갈한 분위기, 그리고 이름 모를 떨림. 그녀였다. 아니, 그녀일지도 모른다. 차 드시고 가세요. 무료예요. 조용히 쉬다 가셔도 돼요. 그 목소리는 오래된 시간 속에서 바로 꺼낸 듯했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다. 따뜻한 차 한 잔이 건네졌고 그 안에서 오래전 잊힌 감정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자신을 소개하지 않았다. 이름도 과거도 아무것도 꺼내지 않았다. 그저 따뜻한 차와 고요한 시간을 내어줄 뿐이었다. 그녀가 말했다. 사람들이 쉬다 가는 자리를 만들고 싶었어요. 누구나 편하게, 부담 없이. 3만 원이면 하루 종일 쉴 수 있어요. 간식도 있고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조용한 자리예요.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단순한 휴식처라는 말이었지만 어디선가 들은 불편한 소문들이 겹쳐졌다. 요즘 시니어 남성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이야기. 산속 쉼터라는 이름으로 은근한 거래가 오간다는 말. 그런 서비스가 정말 존재한다고? 아니, 설마. 하지만 그녀의 말투는 너무 자연스러웠고 그 분위기에는 이상한 점 하나 없었다. 그런데도 마음 어딘가에 작은 의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계속 그 말만 곱씹었다. 3만 원. 조용한 자리. 간식 제공.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단순한 쉼터? 아니면 뭔가 다른 것? 그날 저녁 평소 자주 통화하던 친구 유병철에게 전화를 걸었다. 50년 지기 친구, 말 못할 이야기를 유일하게 꺼낼 수 있는 사람. 야, 나 오늘 인왕산에서 옛날에 알던 사람을 만났어. 한미라 기억나? 어? 그 미라? 진짜야? 쉼터 같은 걸 운영하고 있더라. 차도 팔고. 그런데 이상한 말을 했어. 3만 원이면 조용한 데서 쉴 수 있다고. 전화기 너머로 병철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그리고 조심스레 말했다. 혹시 그거? 너도 들은 거냐? 요즘 산에 이상한 쉼터 많대. 나도 들었어. 그런 데서 뭐든 해준다더라. 노인들 상대로. 그 말에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미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는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아침에 들었던 말이, 그녀의 침착한 태도가 다시 그의 머릿속을 흔들었다. 혹시라도, 만약이라도 그 말이 맞다면?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미라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조용한 자리, 간식도 있어요. 단순한 말들이 의심으로 바뀌고 의심은 불안으로 번졌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스스로도 납득할 수 없었다. 그녀는 예전 그대로였다. 차분하고 따뜻하고 진심이 느껴졌다. 그 안에 뭔가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그는 다시 산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주머니에 정확히 3만 원을 넣었다. 확인하고 싶었다. 진실을. 소문이 틀렸는지 아니면 자신이 틀렸는지. 미라를 다시 마주했을 때 그녀는 어제 똑같이 차를 건넸고 똑같은 미소를 지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한 분위기. 근데 그 조용함 속에 준호의 마음은 점점 요동쳤다. 어제 말한 그 쉼터요. 혹시 그가 말을 꺼냈을 때 미라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관심 있으세요? 안쪽에 쉼터 마련해뒀어요. 하루 종일 편히 쉴 수 있어요. 음료도 있고 간식도 드려요. 그 순간 머릿속에 울리던 병철의 말과 미라의 말이 충돌했다. 쉼터? 정말 그 뜻이 맞는 걸까? 아니면 준호는 주머니에서 3만 원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손이 떨렸다.
그녀는 웃으며 작은 종이 쪽지를 하나 내밀었다. 지도를 따라오시면 돼요. 정오에 기다릴게요. 그 종이를 받아들고 돌아서는 순간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이제는 정말 알아야 했다. 쉼터라는 그 말에 담긴 진짜 의미를. 자신이 오래전 사랑했던 사람의 진심을. 아니면 자신이 너무 쉽게 믿어버린 환상을. 그리고 준호는 시계를 바라보았다. 9시. 정오까지는 3시간. 그는 집으로 향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올라올 준비를 하기 위해. 이젠 어떤 진실이라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김준호는 다시 산으로 향했다. 주머니에는 아침에 받았던 손바닥만 한 종이 쪽지가 들어 있었다. 그 안에는 손글씨로 그려진 간단한 지도와 도착하면 이름 불러주세요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등산로에서 조금 벗어난 오솔길을 따라가며 그는 수없이 마음속 시뮬레이션을 되뇌었다. 만약 이 모든 게 진짜 쉼터라면? 그럼 자신은 괜한 오해로 한 사람을 상처 주려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만에 하나 정말로 소문처럼 이상한 목적이 있다면? 길은 생각보다 길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시야가 트이더니 작은 평지가 나타났다. 낡은 천막 하나, 그늘 아래 접이식 테이블과 의자 몇 개, 그리고 그 위에 놓인 간식과 차. 공간은 조용했고 그 안에는 이미 몇 명의 노인들이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누구나 평범한 산책객처럼 보였고 특별한 분위기도 어색한 기운도 없었다. 오히려 잔잔하고 정돈된 느낌이었다. 한미라는 그곳에 있었다. 차를 따르고 간식을 나누며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는 준호를 발견하자 반가운 눈빛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말했다. 잘 오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금방 차 준비해 드릴게요. 그 말 한마디에 준호의 마음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변함없었다. 그 안에는 상업적인 기색도 의도적인 유혹도 없었다. 그저 누군가를 편히 쉬게 하려는 마음이 느껴졌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기가 그 쉼터인가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네, 제가 마련한 작은 공간이에요. 산중턱이라 공기도 좋고 조용해서 다들 좋아하세요? 주변을 둘러보니 누군가는 책을 읽고 있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특별한 서비스라 할 만한 것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준호는 미라가 그저 단순한 쉼터를 마련했을 뿐이라는 확신을 갖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확신은 오래가지 못했다. 미라가 봉투 하나를 꺼내며 말했다. 참, 오늘은 개장 기념일이에요. 모두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준호에게 건넨 봉투 안에는 복권 한 장이 들어있었다. 오늘은 그냥 운세 보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순간 병철의 목소리가 다시 머릿속에서 되살아났다. 3만 원이면 뭐든 해준다더라. 복권까지 준다고? 괜히 마음이 복잡해졌다. 이게 정말 단순한 이벤트일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걸까? 준호는 복권을 바라보다가 슬그머니 호주머니에 넣었다. 마음속 의심은 줄어든 듯했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차를 마시며 주변을 다시 살폈다. 사람들은 여전히 평온했고 분위기는 담백했다. 누군가 작은 라디오에서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았고 한쪽에는 미라가 준비한 약과와 찰떡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 어떤 상업적 기운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머릿속 어딘가에서 불편한 기운이 뿌리처럼 남아있었다. 시간이 흘렀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다. 결국 쉼터에는 미라와 준호만 남게 되었다. 미라는 마무리 정리를 하고 있었고 준호는 결국 참고 있던 말을 꺼냈다. 저기, 혹시 다른 서비스도 있나요? 그 말이 나오자 정적이 흘렀다. 미라의 손이 멈췄고 그녀는 조용히 얼굴을 들었다. 아무 말이 없었다. 대신 눈빛에서 무언가가 꺼져가는 듯한 감정이 전해졌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돌려 쉼터 한쪽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제서야 준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깨달았다. 말도 안 되는 소문 하나에 휘둘려 아무 근거도 없이 오랜 친구이자 첫사랑이었던 사람을 모욕한 것이다. 그는 허둥지둥 말을 이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하지만 이미 늦은 듯했다. 근처에 있던 여성 한 명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지금 무슨 말 하신 거예요? 미라 씨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나요?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와 실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또 다른 여성이 다가오며 말했다. 정말 실망이네요. 미라 씨는 이곳을 혼자 힘으로 준비하고 봉사하듯 운영하셨어요.
돈도 거의 남지 않는데도 계속 차를 끓이고 간식을 마련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니.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떨구었다. 속에서 끓는 후회가 치밀어 올랐다. 왜 확인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을까? 왜 그렇게 의심이 많았을까? 그저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됐던 것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무도 그를 붙잡지 않았다. 미라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녀의 침묵은 어떤 말보다 무거웠다. 산을 내려오는 길, 준호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책망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떠도는 말 하나에 휘둘려 가장 소중했던 기억을 이렇게 망가뜨렸다는 현실이 그를 짓눌렀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병철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병철은 짧게 한숨을 쉬고 말했다. 야! 내가 괜한 말을 한 것 같다. 그냥 동네에서 떠도는 소문이었는데 미안하다. 준호는 말없이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이미 늦은 후에였다.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미라에게 어떻게 사과할 수 있을까? 아니, 그녀가 다시는 그 산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영영 기회조차 없는 걸까? 그날 밤 준호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로 별이 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너무나도 또렷했고 그 무게는 점점 깊어져만 갔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아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틀이 지나도록 김준호는 인왕산에 가지 않았다. 매일 아침처럼 자동으로 눈이 떠졌지만 가방을 챙길 의지도 발걸음을 옮길 힘도 나지 않았다. 마음속 죄책감은 시간이 흐를수록 선명하게 그를 눌렀다. 산이 아닌 그의 뇌리를 오르내리는 건 한미라의 침묵이었다. 어떤 말도 하지 않았던 그 마지막 순간이 오히려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기에 더욱 뼈아팠다. 그는 결국 마음을 다잡았다. 미라를 만나 사과해야 한다는 생각이 계속 떠올랐다.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고 잘못했다고 말하고 용서를 구해야 했다. 단순한 오해였다 해도 자신이 품었던 의심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다. 하지만 중턱에 도착했을 때 그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테이블도 의자도 차도 없었다. 대신 낯선 두 명의 여성이 커피를 팔고 있었고 그 공간은 마치 미라의 흔적이 지워진 듯 차가웠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다. 저기요, 혹시 한미라 씨는 오늘 안 나오셨나요? 그중 한 여성이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짧지만 확실하게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안 오셨어요. 앞으로도 안 오실 거예요. 말이 잘 이어지지 않았다. 무엇을 더 물어야 할지조차 몰랐다. 그저 얼어붙은 듯 입을 떼지 못한 채 서 있자 다른 여성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오해받은 적 없었대요. 미라 씨는 조용히 정직하게 사람들한테 쉼을 주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눈초리를 받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대요. 그 말은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말문을 열었을 때 목소리가 작고 떨렸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해였어요. 꼭 직접 사과하고 싶은데 혹시 연락처나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두 여성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한 여성이 물끄러미 준호를 보며 입을 열었다. 3만 원 말이에요. 그거 그냥 쉼터 이용료예요. 미라 씨는 절대 다른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뭘 해달라고 해도 단호하게 거절하는 사람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괜한 소문을 내서 미라 씨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 말에 준호의 어깨가 무너지는 듯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자신이 가진 오해는 실제와 너무도 달랐다. 그리고 그 오해는 미라의 삶에 직접적인 상처가 되어버렸다. 거기까지는 상상조차 못했다. 그는 조용히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3만 원을 꺼냈다. 손에 꼭 쥐고 다시 물었다. 혹시 정말로 그녀가 어디에 계신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사과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요. 여성은 돈을 내려다보다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며 말했다. 정말 모르시는군요. 미라 씨는 우리랑 달라요. 여긴 잠깐 시간 벌기 위해 나오는 사람이 많지만 그분은 아니에요. 남편 사업 망하고 혼자 된 뒤에도 사람들한테는 늘 웃으며 대했어요. 여기서 번 돈 일부는 복지회관에 기부도 하셨어요. 그 말에 준호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무엇을 말해도 변명이 되지 않을 것 같았다. 자신의 얕은 판단, 가볍게 던진 말, 의심의 눈빛 하나하나가 그 사람에게 어떤 그림자를 드리웠는지 이제야 보였다. 그때 여성이 가방 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건넸다.
여기요. 복지회관 주소예요. 가끔 거기 가셔서 봉사하실 때가 있어요. 운이 좋으면 뵐 수 있을지도 몰라요. 준호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다. 작고 구겨진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너무 컸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고 돌아서는 걸음은 무거웠다. 산을 내려오는 길, 그는 계속 생각했다. 한미라는 그런 사람이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고 그 삶을 흠잡을 수 없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단 한 번의 의심으로 무너뜨릴 뻔했다. 스스로가 너무도 부끄러웠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곧장 복지회관 주소를 지도에 검색했다. 멀지 않은 거리였다. 하루 이틀 미루고 싶지 않았다. 바로 가야 했다. 그런데 다시 확인하니 오늘은 화요일이었다. 복지회관 직원이 전한 이야기 속에서 미라는 일주일에 2번, 수요일과 금요일에만 봉사를 온다고 했다. 그는 마음을 다잡고 하루를 기다리기로 했다. 다음 날 복지회관에 갈 준비를 마친 준호는 출발하기 직전 문 앞에 놓인 작은 꽃집 간판을 보았다. 무심코 지나치려다 발걸음을 멈췄다. 사과의 말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다. 꽃이라도 들고 가야 마음을 조금은 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생각했다. 오랜만에 꽃을 고르며 어쩐지 가슴이 묘하게 뛰었다. 붉은 카네이션과 흰 국화가 함께 담긴 작은 꽃다발, 말보다 더 따뜻하게 닿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복지회관을 찾았다. 직원에게 미라 씨를 찾는다고 말하자 청소 중일 거라고 안내했다. 잠시 후 복도 끝에서 걸어오는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청소 도구를 들고 있었다. 그리고 준호를 보자 걸음을 멈췄다. 그 순간 준호는 말없이 꽃다발을 내밀었다.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오직 한마디, 진심으로 전하고 싶은 말만 남아있었다. 용서해달라고, 다시 한번 믿어달라고. 그가 가장 후회한 건 의심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의심을 품고도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지 못한 자신이었다. 이제 그 눈을 다시 마주하려 한다. 그 용서가 쉽게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복도 끝에서 걸어오던 한미라의 발걸음이 멈췄다. 김준호는 그 자리에 서서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복잡한 감정이 미라의 얼굴에 지나가는 듯했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청소도구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꽃을 내밀며 사과의 말을 전하려 했지만 타이밍을 놓친 것 같다. 그러자 미라가 짧게 말했다. 여기서는 이야기하기 좀 그렇네요. 그녀는 꽃을 받지 않은 채 자리를 정돈했고 준호는 묵묵히 기다렸다. 몇 분이 흐른 뒤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점심시간이에요. 근처 국밥집에서 이야기할까요?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복지회관을 나섰다. 국밥집까지 걷는 동안 말이 없었다. 거리는 짧았지만 준호에게는 긴 시간처럼 느껴졌다. 마음속에서 수십 번씩 준비했던 사과의 말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다. 식당에 도착해 자리를 잡고 앉자. 미라가 조용히 물었다. 국밥 드실래요? 그는 짧게 대답했고 음식이 나오기까지 또 한 번의 침묵이 흘렀다. 국밥이 나오자 그는 마침내 말을 꺼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큰 오해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미라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런 소문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조심했어요. 그런데 결국 이런 일이 생기네요. 준호는 고개를 떨었다. 그녀의 말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쌓여있는 상처가 느껴졌다.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그걸 그대로 믿고 확인도 안 하고. 미라는 한동안 말없이 식사에 집중했다. 국밥의 뜨거움만이 두 사람 사이를 메우고 있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니까요. 그 말이 감사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아팠다. 그녀가 진심으로 괜찮다고 말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덮으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준호는 더는 변명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이야기를 듣기로 했다. 잠시 후 미라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차를 준비해서 산에 나갔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녀는 3년 전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고통이었다고 했다. 딸은 외국에서 살고 있었고 주말에도 전화 한 통 걸기 힘들 정도로 바빴다. 텅 빈 집에 홀로 앉아 있으면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고 했다. 누가 봐줄 사람도 없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그냥 나 스스로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차를 준비해서 산에 갔어요. 그게 전부였는데 그 말이 준호의 마음을 다시 쿡 찔렀다.
그녀는 단지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 뭔가를 시작한 것이었고 그 작은 시도가 이렇게 오해를 낳았다. 그녀는 누구보다 조용하게 살아왔고 누구보다 정직하게 사람을 대했던 것이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도 비슷한 시간을 보냈어요. 아내가 암으로 떠난 지 3년 됐습니다. 저도 그때부터 매일 산에 올랐어요. 그냥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두 사람은 잠시 눈을 마주쳤다. 비슷한 상처, 비슷한 시간, 그리고 외로움이란 공통점이 그들의 마음을 조금씩 열게 했다. 식당 안에는 여전히 국밥 냄새가 가득했고 주변 테이블에서는 조용한 대화들이 오갔다. 그 속에서 두 사람은 서서히 서로를 향해 열리고 있었다. 남편이 떠나기 전에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미라야, 나 없이도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눈치 보지 말고. 그래서 그런가 봐요. 남 눈치 안 보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로 했어요. 차 끓이는 것도 쉼터 만드는 것도. 그 말에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 그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세상은 여전히 남의 시선에 민감하고 무엇이든 쉽게 의심하는 곳이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미라가 말했다. 사실 쉼터를 계속 이어갈까 말까 고민했어요. 너무 속상해서요. 그런데 그냥 그만두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공간은 꼭 필요한 곳이에요. 그냥 차 한 잔 마시는 데가 아니라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 데거든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 마음이 그녀의 눈빛에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준호는 알게 되었다. 단순한 사과를 넘어 그는 이 사람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을. 함께 그 쉼터를 다시 열고 그녀가 다시 웃을 수 있도록 뒷자리를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계산을 마치고 식당을 나서며 준호는 다시 꽃다발을 내밀었다. 이번엔 미라가 조용히 그것을 받아들였다. 고마워요. 예쁘네요. 그 말 한마디가 준호의 가슴을 따뜻하게 덮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용서의 말은 전해졌고 그 말이 진심이었다는 것도 전해졌다. 중요한 건 그 이후였다. 그들은 다시 산을 오르게 될까? 아니면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될까? 확실한 건 서로에게 다시 문이 열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문은 다시 닫히지 않길 바랄 뿐이었다. 김준호는 국밥집을 나선 뒤에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의 깊이는 쉽게 흩어지지 않았다. 한미라가 꽃다발을 받아주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언가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었다. 그날 저녁 그는 오랜 친구 유병철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자초지종을 모두 털어놓았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했는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미라에게서 받은 침묵의 무게까지 모두. 병철은 말이 없었다. 잠시 침묵하던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준호야. 내가 확인도 안 하고 떠도는 말 전한 거 그게 그렇게 될 줄 몰랐어. 그는 웃지 않았다. 위로하지도 않았다. 대신 서로의 실수에 대한 무게를 함께 견디는 말들이 오갔다. 이 우정도 나이를 먹었고 감정의 표현보다 책임의 공유가 익숙해진 나이였다. 다음날 준호는 평소처럼 인왕산에 올랐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시간, 사람들의 발걸음은 드문드문 이어지고 있었다. 중턱의 그 자리에는 여전히 미라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 익숙했던 테이블도 작은 의자도 보이지 않았다. 대신 두 명의 여성이 조용히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그는 커피 한 잔을 샀고 잠시 떨어진 곳에 앉아 산 아래를 바라보았다. 그곳은 더 이상 전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누군가 있었기에 특별했던 공간은 이제 평범한 산책길의 일부로 돌아갔다. 미라가 그 공간에 담았던 마음과 진심이 사라지자 장소도 의미를 잃은 것 같았다. 그는 커피를 마시며 결심했다. 미라에게 다시 사과하고 싶다고. 이번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며칠 뒤 그는 복지회관을 다시 찾았다. 하지만 접수처에서 들은 대답은 단호했다. 미라 씨는 오늘 안 나오셨어요. 앞으로도 여기 오시기 어려울 거예요. 그의 표정이 굳자 직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속삭였다. 최근에 있었던 일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하셨어요. 주변 분들한테도 아무 말 없이 그만두고 연락을 끊으셨어요. 그 말을 듣자 준호의 가슴이 내려앉았다. 자신이 끼친 영향이 단순히 감정적인 상처를 넘어 그녀의 삶의 리듬까지 흔들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곧장 복지회관 앞 벤치에 앉아 한참을 고민했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녀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전화번호도 주소도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다. 그때 며칠 전 인왕산에서 만났던 여성 중 한 명이 복지회관 앞을 지나갔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그녀는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조금 망설이다가 말했다. 정말 그녀한테 사과하고 싶으신 거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대신 장난 아니어야 해요. 그분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마음이 정말 여려요. 그녀는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내 작은 주소 하나를 적어주었다. 그리고 덧붙였다. 여기 그녀가 가끔 가는 작은 공방이에요. 예전 남편이 일하던 곳인데 요즘은 본인이 정리하면서 잠깐씩 들른대요. 혹시 운이 좋으면 거기서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 메모를 받은 순간 준호는 묘한 안도감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 기회가 생겼지만 이번에 또 실수하면 영영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이 더 무겁게 다가왔다. 그는 다음 날 아침 그 주소를 따라 나섰다. 공방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있었다. 오래된 창고를 개조한 듯한 외형, 간판도 없이 허름했지만 안에는 정갈하게 정리된 가구와 도자기들이 놓여 있었다. 문은 닫혀 있었고 주변엔 인적이 드물었다. 준호는 공방 앞 벤치에 앉아 기다리기로 했다. 마침 햇살이 따뜻했고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문이 열렸다. 한미라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깜짝 놀란 눈빛으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게 인사했다. 미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침묵 속에 두 사람은 공방 안으로 들어갔다. 공방 안은 따뜻한 느낌이 감돌았다. 나무향, 오래된 도구들, 한켠에 놓인 다 마신 커피잔까지 그녀의 손길이 닿은 공간이었다. 미라는 말없이 한쪽 의자에 앉았다. 준호도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시 말을 꺼냈다. 지난번에 당신이 사라졌을 때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쉽게 의심했을까? 그리고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었는지요. 미라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말을 들었다. 준호는 이어서 말했다. 지금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이번엔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이야기, 그 속에 담긴 고생과 용기,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수 있는 방법까지. 그 순간 미라의 눈빛이 약간 흔들렸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지. 하지만 당신이 지금처럼 계속 진심이라면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그 말은 준호에게 어떤 약속보다 강하게 다가왔다. 그날 이후 그는 공방 근처를 자주 찾았다. 마치 우연인 듯 나타났고 때로는 도와줄 것이 있다며 함께 손을 보탰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둘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조금씩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그는 알게 되었다. 믿음이란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으로 쌓아가는 것임을. 그가 무너뜨렸던 신뢰를 다시 세우는 일은 쉽지 않겠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는 걸. 그리고 그 여정은 지금 조용히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공방에서의 시간이 쌓이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한미라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더 이상 준호를 밀어내지 않았다. 가끔은 따뜻한 차를 건네주기도 했고 함께 나무 의자에 앉아 조용히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대화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감정이 오갔다. 어느 날 준호는 공방에 작은 선물을 가져왔다. 도서관에서 발견한 오래된 사진집이었다. 서울의 70년대 풍경과 사람들의 일상이 담긴 책자였다. 책을 펼친 순간 미라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사진 속 젊은 시절 자신과 남편이 데이트하던 익선동 골목이 그대로 담겨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책을 천천히 넘기며 말했다. 그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하루하루가 즐거웠죠. 이렇게 오래 살아보니 그 시절의 웃음 하나가 얼마나 귀한 건지 알겠더라고요.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시간들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귀중한 일이었다. 며칠 뒤 지역신문에서 특집 기사 하나가 실렸다. 인왕산의 오해와 회복이라는 제목이었다. 준호가 조용히 제보한 이였고 기자가 며칠간의 인터뷰와 취재를 통해 만들어낸 기사였다. 그 안에는 미라의 쉼터가 어떤 마음으로 시작되었고 어떤 오해를 받았으며 지금은 어떻게 다시 자리 잡고 있는지가 담겨 있었다.
기사는 온라인에서도 큰 반응을 얻었다. 댓글에는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가 이어졌고 몇몇 시민단체에서는 진정한 공동체의 회복이라며 미라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처음엔 미라는 놀라움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조용히 살고 싶었고 관심을 원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기사 속 자신의 모습이 정직하게 담겨 있는 걸 보자 조금은 안심한 듯했다. 그리고 준호에게 말했다. 이런 건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고맙긴 하네요. 기사가 나간 며칠 후 복지회관에서 연락이 왔다. 관계자는 다시 미라에게 자원봉사를 부탁했다. 어르신들이 미라 씨 보고 싶어 하세요. 차도 마시고 싶고 그 미소도 그립대요.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수락했다. 그렇게 다시 복지회관에서의 미라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예전과는 조금 달랐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의 차를 좋아했고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준호는 여전히 공방과 복지회관을 오갔다. 특별한 역할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녀의 하루에 작은 동행자가 되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때로는 그녀가 빠진 자리를 대신 메우기도 했고 때로는 그녀가 준비한 간식을 나누는 일을 맡기도 했다. 어느 날 복지회관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다. 지역 방송사에서 취재를 나왔고 주민들과 봉사자들이 함께한 토크쇼 형식의 프로그램이었다. 주제는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쉼. 사회자가 미라를 소개하자 박수가 터졌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무대에 올랐다. 그녀는 짧게 말했다. 저는 그냥 외로웠어요. 누군가랑 따뜻한 차 한 잔 나누고 싶었고 조용히 이야기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방송은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녀의 이야기는 여러 SNS 계정에 공유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며칠 후 서울시 어르신복지센터에서 감사패를 보내왔다. 공동체 회복과 세대 간의 연결에 기여한 바에 감사드립니다. 미라는 그 감사패를 조용히 책장 한 켠에 두었고 그저 그 차를 우려내며 하루를 보내는 자신의 리듬을 유지했다. 준호는 그녀의 곁에 있는 게 어느덧 익숙해졌다. 함께 걷고 함께 앉고 함께 말하지 않아도 편안한 사이. 어느 날 그는 말했다. 그 쉼터 다시 열어볼 생각 없으세요? 미라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너무 번거로워서요. 하지만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은 있긴 해요. 그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들뜨게 만들었다. 며칠 뒤 인왕산 중턱에 작은 변화가 생겼다. 예전보다 더 아담하고 정돈된 쉼터가 다시 마련되었다. 이름도 새로 지었다. 쉼표. 그냥 지나치는 문장 속에도 잠시 숨 고르기가 필요하듯 누구에게나 필요한 작은 멈춤이라는 뜻이었다. 이번엔 가격표도 없었다. 대신 입구에는 작은 문구 하나가 붙어 있었다. 누구나 머물 수 있고 누구나 쉬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따뜻한 마음만은 놓고 가세요. 준호는 매일 아침 미라보다 먼저 도착해 자리를 정돈했다. 그녀는 여전히 차를 준비했고 사람들은 하나둘 그 공간에 모여들었다. 웃음이 돌아왔고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해가 아닌 신뢰가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어느새 계절이 바뀌었다. 인왕산에는 연두빛 새싹이 피기 시작했고 하늘은 한결 더 맑아졌다. 준호는 미라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렇게 다시 시작된 하루하루가 젊을 때와는 또 다른 의미로 가슴 깊이 새겨지고 있다고 그는 이제 알았다.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기도 하지만 어떤 상처는 누군가의 진심이 닿아야만 비로소 회복된다는 걸. 그리고 그 진심은 결코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그저 조용히 꾸준히 곁에 있어주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걸. 쉼표가 다시 문을 연 지 한 달이 지났다. 예전보다 더 조용하고 더 단정했다. 사람들은 어색한 미소 대신 자연스러운 인사를 주고받았고 차를 나누며 머물렀다 가는 이들도 조금씩 늘어났다. 한미라는 여전히 매일 아침 가장 먼저 도착해 자리를 정리했고 김준호는 그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 의자에 앉아 책을 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특별한 대화는 없었지만 둘 사이엔 이미 말이 필요 없는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어느 날 지역 신문을 펼치던 준호의 눈에 한 줄짜리 공지가 들어왔다. 인왕산 야간 개장, 이번 주말 특별 프로그램 운영 예정. 그는 곧장 미라에게 그 신문을 건넸다. 이번 주말에 야간 산책 프로그램이 있대요. 같이 가보실래요? 미라는 신문을 내려다보며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저 이거 연책이라? 오랜만이네요. 좋아요. 그날 이후 준호는 매일 조금씩 긴장했다.
무슨 옷을 입을까? 어떤 간식을 준비할까? 산책 중 무슨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젊은 시절에는 단번에 던졌을 말들이 지금은 조심스럽고 생각이 많아지는 나이가 되어 있었다. 설렘이란 감정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오래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이란 걸 그는 처음 알았다. 드디어 주말 저녁. 인왕산 입구에는 은은한 조명이 길을 따라 깔려 있었고 안내소에서는 간단한 기념품과 안내 지도를 나누어 주고 있었다. 준호는 평소보다 단정한 옷차림으로 미라를 기다렸다. 멀리서 그녀가 걸어오는 모습을 본 순간 가슴이 저릿하게 뛰었다. 특별한 장식도 화려한 옷도 아니었지만 평소보다 살짝 정리된 머리카락과 고운 원피스가 오랜만의 외출을 말해주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길을 올랐다. 산책로는 어두웠지만 조명 덕분에 부드럽게 빛났고 도시의 불빛은 점점 멀어지면서 밤의 고요함 속에 스며들었다. 저녁은 드셨어요? 네, 간단히 먹고 왔어요. 혹시 배고프시면 간식 좀 가져왔어요. 준호는 작은 배낭을 열어 과일과 떡이 담긴 통을 꺼냈다. 미라는 놀란 듯 바라보다가 고맙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중턱에 도착했을 무렵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숨을 돌렸다. 도시는 저 아래에서 별처럼 반짝였고 산 위의 공기는 상쾌했다. 그곳은 오래전 두 사람이 처음 쉼터에서 다시 마주쳤던 장소였다. 미라는 조용히 도시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렇게 밤에 누군가와 산을 걷는 게 몇십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아내와 함께했던 이후로는 처음이에요. 순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과거를 꺼내는 것이 두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하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웠지만 미라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저도 가끔 남편 생각이 나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추억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준호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미라는 잠시 머무치다가 그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마치 오래전 기억 속으로 되돌아간 듯한 조심스러우면서도 깊은 감정이었다. 추우신가요? 조금요. 하지만 괜찮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다시 눈길을 돌렸다. 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고 나뭇잎 사이로 바람이 스쳐 지나갔다. 둘 사이의 시간이 더 이상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그 순간 생겼다. 도시락을 함께 나누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둘 다 아이들이 외국에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어 명절에도 혼자 보내는 날이 많다는 이야기. 혼자 사는 노년의 일상, 간혹 찾아오는 외로움과 그걸 견디는 방법들. 그 어떤 위로보다 함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었다. 산을 내려오는 길, 미라가 조용히 말했다. 영재씨, 우리 이대로 계속 만나도 될까요? 준호는 아무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네, 물론이죠.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의 관계는 조용히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다. 특별한 선언도 약속도 없었지만 서로를 향한 믿음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그 이후 준호와 미라는 매일 아침 인왕산에서 만났고 주말에는 함께 시장을 보거나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했다. 복지회관에서도 준호는 미라의 봉사를 함께 도왔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두 사람을 짝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말했을 것이다. 너무 늦은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들에게 늦은 시기는 없었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였다. 지난 시간 동안 쌓인 상처와 후회가 아닌 앞으로 함께할 하루하루가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준호는 조금씩 용기를 내고 있었다. 아직 말하지 못한 진심이 있었다. 지금껏 미라가 그에게 준 따뜻함과 용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다. 그는 마음속에서 결심했다. 봄이 오기 전에 꼭 그 말을 건네리라. 지금은 두 사람만 아는 계절 속에서 작고 단단한 행복이 자라고 있었다. 벚꽃이 만개한 4월 초, 김준호는 종로의 작은 금은방을 찾았다. 오랜 시간 고민 끝에 선택한 반지였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작고 단정한 디자인에 자신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반지였다. 그는 그것을 곱게 상자에 담고 나와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저녁 평소처럼 전화했다. 이번 주말에 인왕산 밤풍경 보러 가실래요? 한미라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다. 좋아요. 요즘 날씨가 참 좋네요. 그날이 오기까지 며칠 동안 준호는 매일 잠들기 전에 상자를 열어보았다. 망설임도 있었고 걱정도 있었다. 하지만 이 마음을 더 늦게 꺼낸다면 후회할 것 같았다. 주말 저녁 두 사람은 인왕산 입구에서 다시 만났다. 밤 공기는 선선했고
벚꽃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다. 길을 따라 오르며 둘은 특별한 말을 나누지 않았다. 그저 나란히 걷는 것으로 충분했다. 그들에게는 침묵조차도 하나의 언어가 되어 있었다. 중턱에 익숙한 벤치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상자를 꺼냈다. 미라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상자를 열어 보여주며 말했다. 지연 씨, 제 마음의 아내가 되어 주실 수 있을까요? 말이 끝나자마자 미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긴 침묵 끝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럴게요, 준호 씨. 그는 그녀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반지는 마치 오래전부터 그 손을 위해 만들어진 듯 꼭 맞았다.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었지만 그 순간 두 사람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다. 서로를 향한 신뢰, 오해를 넘은 이해, 그리고 매일 쌓아온 작은 배려들이 그들의 관계를 단단히 이어주고 있었다. 미라는 조용히 말했다. 이미 제 마음은 당신 곁이에요. 준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그 말을 꺼냈다. 사랑합니다, 지연 씨. 미라는 눈을 내리깔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나도 사랑해요, 준호 씨. 그날 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인왕산을 내려왔다. 이제 그들의 발걸음은 더 이상 외로움의 무게가 아닌 함께하는 따뜻함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시간은 흘렀고 두 사람은 함께하는 삶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매일 아침 산책, 복지회관 봉사, 간단한 점심 식사, 때로는 문화센터에서 듣는 강연까지. 특별한 날보다 평범한 날들이 소중해졌고 그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더 가까워졌다. 어느 날 비가 내리는 오후 갑작스레 쏟아진 소나기에 두 사람은 미라의 집으로 피신했다. 준호가 처음 그녀의 공간에 들어선 순간이었다. 벽에는 딸의 사진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작은 식탁 위엔 말라버린 꽃다발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딸과 자주 연락하세요? 미라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요. 영상통화로 얼굴 한 번 보는 게 전부예요. 많이 바쁘니까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비슷해요. 아들은 부산에 살고 있어서 명절에나 겨우 봐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고요한 외로움을 공유했다.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야 하는 현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누는 작은 온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며칠 뒤 준호는 문화센터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다. 미라가 도착했을 때 그는 준비해온 종이봉투를 꺼내 건넸다. 이거 당신과 함께 쓰고 싶어서요. 봉투 안에는 두 사람이 함께 쓸 수 있는 도서관 회원증과 작은 수첩이 들어있었다. 그 수첩의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서로의 봄을 위해 남은 계절을 함께 채워나갑시다. 계절은 다시 바뀌었다. 봄은 여름으로 넘어가고 두 사람은 여전히 인왕산을 오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쉼표를 찾았고 새로운 얼굴들이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준호와 미라는 이제 누구에게나 익숙한 얼굴이 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조용히 퍼져나갔다. 누군가는 말할 것이다. 늦은 사랑이라고, 의미 없다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함께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서로를 바라보느냐는 것이다. 그들은 지금 가장 단단한 사랑을 시작한 것이었다. 어느 날 쉼터 입구의 작은 칠판에 미라가 글귀 하나를 써놓았다. 쉬어가도 괜찮아요. 인생은 누가 먼저 가는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는가가 중요하니까요. 그 문장을 바라보던 준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인생은 정말 참 신기한 여정이다. 늦게 시작한 봄일지라도 함께라면 그 어떤 계절보다 아름다우니까.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관심 갖고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재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해를 넘어선 이해, 그리고 늦은 시기에도 피어날 수 있는 따뜻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종종 겉모습이나 떠도는 말에 마음을 흔들리곤 합니다. 하지만 진심은 언제나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상대에게 닿는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진심 어린 태도와 기다림 그리고 작은 용기로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생은 누가 먼저 가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마지막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하게 남기를 바랍니다. 저희 이야기에
공감해 주셨다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느끼신 점이나 떠오른 생각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한마디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진심 어린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